정말 우연이었다니까요. 약속 시간보다 15분 일찍 도착해서 마트 들렀다가 카페 앞을 스치는데요. 유리창이 거울처럼 번들거리잖아요. 거기 비친 제 얼굴이 먼저 보였죠. 눈곱도 못 떼고 나온 얼굴. 그런데 그 뒤에 안쪽 깊은 자리에서 누군가가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이 어쩐지 귀에 먼저 들렸달까요? 희한하죠. 웃음은 소리가 없는데도 소리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그게 서진이었어요. 네, 제 며느리요. 근데 제가 아는 그 아이 웃음이 아니었어요. 집에서는 주로 짧고 예의 바른 미소였거든요. 어머님, 네 하고 고개 살짝 숙이며 웃는 낯빛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웃음. 그런데 그날은 입술이 길게 풀리고 볼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눈꼬리가 편안히 내려앉아 있더라고요. 맞은편 남자는 낯설었어요. 제 아들이 아니었죠. 테이블 위에 그 사람 손등이 살짝 나와 있었는데 유리 창문에 비친 그 손등의 각도가 참 말이 많더라고요. 손등 하나가요. 팔이 완전히 올라와 있는 게 아니라 늘 그렇게 놓이던 곳에 오늘도 놓인 모양이었어요. 익숙한 거리, 익숙한 사람, 익숙한 온기.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하얗다 못해 투명해졌달까? 몇 초인가, 아니 몇 분인가, 시간 감각이 말소됐어요. 저는 진짜 그 자리에서 사진을 찍을까, 들어가서 얘가 우리 며느리인데요라고 할까, 아니면 그냥 걸음을 돌릴까, 세 가지가 동시에 달려들었어요. 그런데요, 발끝이 바닥에 붙더라고요. 어떻게 떼야 하는지 까먹은 사람처럼요. 손바닥에 땀이 차서 장바구니 손잡이가 미끄덩거렸고 혀끝이 마르는 느낌이 들었어요. 귀에서는 심장 소리가 마치 누군가가 유리창을 안쪽에서 똑똑 두드리는 소리처럼 울렸고요. 그 사이에도 안에서는 대화가 이어졌나 봐요. 웃음이 한 번 더 퍼졌고 이번엔 서진의 손이 슬쩍 남자 팔에 올라타더군요. 순간 제 입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아, 정말 그랬다니까요. 아주 작게 바람 빠지는 소리처럼. 그 소리 듣고 제가 더 놀랐어요. 제가 낸 소리인데 제가 놀랐다니. 그러고는 도망치듯 돌아섰어요. 카페 벽면 가로등 뒤로 몸을 숨기고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는데 손수건이 아니라 영수증이 나오더라고요. 영수증으로 땀을 닦았어요. 웃기죠? 그런데 그때는 아무거나 닿아야 살겠더라고요. 영수증 잉크가 손에 묻어 나왔는데 그걸 보면서도 눈을 못 떼겠는 사진처럼 유리창 너머. 그 장면이 계속 손바닥에 찍혀 있었어요. 집에 와서 밥을 차리는데 칼끝이 도마에 닿을 때마다 제가 본 손등이 자꾸 겹쳐졌어요. 도마 위 양파를 반으로 자르다가 멈칫했어요. 내가 뭘 본 거지? 혹시 단지 오해는 아닐까? 업무적 상담, 프로젝트 파트너, 말이 되죠. 그런 일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손의 높이, 눈의 길이, 미소의 깊이. 사람은요, 익숙한 사람 앞에서만 나오는 표정이 있어요. 제가 평생 살면서 배운 이상한 기술이에요. 엄마의 눈, 며느리의 웃음은 그 익숙한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제 가슴을 찢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서진은 평소처럼 말했죠. 어머님, 내일은 제가 장 좀 볼게요. 그래, 뭐 그럼. 그 짧은 대화 뒤에 제 등허리는 한겨울 창틀처럼 서늘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는데 마치 유리창이 천장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 장면이 자꾸 펼쳐졌어요. 사람 마음이 한번 흔들리면 벽지도 창문이 됩니다. 불 끄면 더 선명해지고요. 정말 그랬다니까요. 돌이켜보면 조짐은 차곡차곡 있었어요. 이상하죠. 그때는 못 알아봐요. 지나가고 나면 다 신호였다는 걸 압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늦었어요.
프로젝트 마감이라 정신이 없어요. 그 다음엔 일주일에 2번. 오늘은 팀 회식이 있대요. 어느 날은 퇴근이 9시, 또 어느 날은 10시 반. 횟수가 늘어나는데 말투는 짧아졌어요. 네, 알겠어요. 괜찮아요. 내일 얘기해요. 말이 짧아지면 정이 짧아진다. 옛사람들이 그냥 한 소리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대신 소희를 데려오겠다고 했죠. 나 괜찮아. 걸음도 아직 쓸만하고. 내가 데려오면 되지. 아니에요. 어머님까지 고생하시게 할 순 없죠. 제가 맞춰볼게요. 맞추느라 더 힘들잖니. 미리 말만 해줘도 돼. 괜찮아요. 제가 어떻게든, 그 어떻게든이 마음에 푹 박혔어요. 왜냐면요. 그 말은 보통 이미 내가 마음먹은 방식대로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도움을 거절하는 말이면서 동시에 일정한 거리도 긋는 말이에요. 저는 섭섭하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다 바쁘죠. 엄마 시절하고 다르기도 하고요. 그런데 표정이 달라졌어요. 눈에 피곤이 박혀 있는데 피곤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무언가를 감추는 사람의 관자놀이라고 해야 하나요? 약간 굳어 있어요. 말을 고르기 전에 머릿속에서 먼저 걸러지는 느낌. 그게 보였어요. 도윤이는 여전히 믿었죠. 엄마, 서진 쪽이 요즘 일이 빡세대요. 내가 좀 더 소위 챙겨야 되는데 요 며칠 야근이 겹쳐서. 그래, 알았다. 너도 무리하지 말고. 괜찮아요. 좀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그 말이 참 슬펐어요. 누군가를 믿는 사람의 얼굴은요, 아주 깨끗해요. 유리 닦은 창처럼요. 그런데 믿음은 동시에 무방비거든요. 그게 더 아프죠. 믿어서 당하는 상처는 의심하다 당하는 상처보다 더 깊어요. 저는 그 깨끗한 얼굴을 보면서 제 입술을 깨물었어요. 피가 살짝 배었죠. 침으로 닦았어요. 그 짠맛이 혀에 남았고요. 그 밤에야 알아요. 짠맛은 그냥 소금물이 아니라 누군가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입을 다물 때 나는 맛이라는 걸. 소희는 눈치가 빨라요. 아이들은 다 그래요. 할머니, 엄마 요즘 자주 늦어? 응, 좀 바쁜가 봐. 바쁘면 슬퍼? 바쁘다고 꼭 슬픈 건 아니지. 근데 할머니 얼굴은 슬퍼 보여. 제가 그때 웃었는지 울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아마 둘 다 했을 거예요. 아이 앞에서는 울 수 없으니까 웃으면서 우는 방법을 배운 셈이죠. 그 즈음부터 저는 시간을 재기 시작했어요. 퇴근 문자 온 시간, 문 열리는 소리 난 시간, 샤워기 물 멈춘 시간. 스스로 어이가 없었어요. 이런 걸 대체 왜 재고 있는지. 그런데요, 마음이 불안하면 몸은 숫자를 찾더라고요. 숫자는 거짓말을 덜 하니까요. 숫자가 쌓일수록 제 마음속 작은 돌은 서랍 속 동전처럼 무거워졌어요. 서랍이 덜컹거릴 정도로요. 사람 마음이란 게 참 이상해요. 보고 싶지 않은 걸 확인하러 가요. 혹시 내가 잘못 본 걸까? 혹시 오늘 다른 장면을 보면 어제의 장면이 더 이상 장면이 아니게 될까? 희망이죠. 그래서 일부러 그 길로 갔어요. 우연히를 반복하기 위해서요. 우연히 2번이면 우연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그날 알았어요. 우연히 2번이면 제 삶에서는 필연이더라고요. 카페 안은 낮은 조명, 창가 쪽은 약간 어둡고 안쪽 벽면은 노란 등이 은은히 돌더라고요. 음악은 조용히 흘렀고요. 제가 문 쪽에 숨듯이 서서 안을 흘낏 보는데요. 있잖아요. 있더라고요. 같은 자리, 같은 방향, 같은 두 사람. 그런데 이번엔 주고받는 말의 길이가 길어 보였어요. 말이 길어지면 마음도 길어져요. 웃음이 번졌다가 사라질 때 그 사이가 길어지더라고요.
그 사이가 길면 둘 사이가 가깝다는 뜻이에요. 남자가 서진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줬어요. 그 동작은요,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에게서는 망설임이 나와요. 그런데 그날은 아주 매끄러웠죠. 서진이 잠깐 눈을 감더니 숨을 한 번 길게 내쉬었어요. 그 숨소리가 비록 유리 밖에 있는 제 귀에는 닿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내려앉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앉아있던 마음이 조금 더 앉는 느낌. 아, 이건 감정이구나. 그때 확실히 알았어요. 둘은 카페에서 나와 같은 차에 탔어요. 차 창문에 비친 둘의 옆모습이 잠깐 겹쳤는데 그림자라는 게 그렇게 따뜻해 보일 수도 있구나 싶었어요. 저는 인도 가장자리에서 제 가방을 꽉 쥐고 있었고 손가락이 하얗게 질리도록 힘을 줬죠. 손잡이가 손바닥을 파고들어 빨갛게 자국이 났고 저는 그 자국을 한참 바라봤어요. 그 자국이 이상하게 고마웠어요. 아, 내가 상상을 본 게 아니라 뭔가 실제를 봤구나 하고 확신을 주는 증거처럼 느껴졌거든요. 손바닥의 자국이 제 증인이었어요. 그날 밤 도윤이 말했어요. 엄마, 요즘 얼굴이 좀 걱정돼요. 괜찮아. 별일 없어.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거짓인지 내 귀가 제일 잘 알죠. 그런데 아들에게 그걸 말하는 순간 세상이 쩍 갈라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거짓을 선택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거짓을 고르는 밤이 있어요. 그게 옳았는지 그땐 몰랐고 지금도 확신 못해요. 다만 그 밤은 그렇게 지나갔어요. 숨이 약간 짧아진 채로요. 잠들기 전 핸드폰을 열었다 닫았다 했어요. 사진을 찍지 않은 걸 후회했고 동시에 사진을 찍었으면 그건 또 다른 상처의 시작이라는 걸 알아버렸어요. 증거는 칼이고 칼은 쓸 줄 모르면 자기 손부터 베거든요. 저는 칼을 쥘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빈손으로 잠들었고 빈손으로 꿈을 꿨어요. 꿈에서도 유리창은 반짝였고 저는 늘 문 바깥에 있었어요. 안과 밖을 나누는 것은 한 장의 유리인데 그 유리는 세상에서 제일 단단하더라고요. 말해야 했어요. 말하지 않으면 제가 먼저 부서질 것 같았거든요. 소희가 유치원 간 오전, 집은 고요했어요. 가끔 고요가 더 무거울 때가 있어요. 전기밥솥에서 따뜻한 김이 오르고 거실 시계가 초침을 보였어요. 그 초침이 마치 지금 하고 등을 미는 것 같았죠. 저는 물 한 잔을 따라 놓고 손등에 응결된 물을 훔치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서진이 들어왔고 저는 손짓으로 맞은편 소파를 가리켰어요. 서진아, 나 너한테 하나 물어봐도 되겠니?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숨을 길게 한번 들이켰어요. 숨이라는 게요, 꼭 말의 바닥 같아요. 바닥이 잘 받쳐줘야 말이 뒤틀리지 않아요. 며칠 전에 카페에서 너 봤다. 정적이 방 주위를 한번 도는 느낌이었어요. 서진 눈동자가 아주 작게 흔들렸고 그 흔들림이 제 무릎까지 와서 톡하고 건드린 것 같았죠. 그러곤 아주 차분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보셨군요. 그 두 글자 반이 얼마나 많은 장면을 품고 있는지 아세요? 부정도 변명도 없었어요. 인정이었고 동시에 체념이었고 거의는 피로였어요. 오래 들고 다닌 사람만이 낼 수 있는 소리. 저는 목이 바짝 말랐어요. 그 사람 누구니? 회사 사람이에요. 그렇게 다정한 회사 사람이 어디 있니? 손을 잡고 같은 차를 타고. 그제서야 서진 고개가 툭 떨어졌어요. 나무에서 잘 익은 열매가 스스로 떨어지는 소리 같았죠. 한참 침묵 끝에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해요. 변명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 끝에 울음이 섞였어요.
울음이라는 게 목에서 나오기 전에 눈에서 먼저 빛을 잃더라고요. 그 빛을 보고 제가 한숨을 쉬었죠. 그리고 물었어요. 언제부터니?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냥 어느 날부터요. 제가 제 삶에서 지워지는 느낌이 들었을 때부터. 지워진다고? 아이 키우고 회사에서 실적 내고 집에 오면 아무 말도 하기 싫고 누군가가 제게 오늘 잘 버텼다고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말이 한 번도 제게 오지 않았어요. 도윤이는 내 남편은 늘 바빴어요. 피곤했고요. 미안하다고 했어요. 저도 미안하다고 했고요. 미안하단 말을 서로 너무 많이 하다 보니 중요한 말은 자꾸 뒤로 밀렸어요. 그 사이에 틈이 생겼어요. 그때 알았어요. 틈은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는다는 걸. 사소한 미안, 사소한 피곤, 사소한 양보들이 쌓여서 어느 날 하나의 문이 되는 거예요. 그 문은요, 닫아본 사람만 알아요. 얼마나 닫기 힘든지. 그 사람은 어떻게 시작됐니? 회사에서 같은 프로젝트를 했어요. 야근이 겹치는 날 커피를 사줬어요. 아주 사소하게요. 그런데 그 사소함이 그날 제겐 좀 컸어요. 사람처럼 대해주는 느낌이었어요. 그 다음부터 제 말의 끝을 들어줬고, 제가 멈춰도 더 묻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제가 경계를 놓쳤어요. 저는 꽉 쥐고 있던 손을 풀었어요. 손바닥에 반달 자국이 선명했어요. 서진아. 네. 잘못은 잘못이야. 그건 알아? 알아요. 그래서 끝내려고 했어요. 정말요. 몇 번이나요?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게 참 중독 같지? 네. 그 한마디가 방 안의 공기를 바꿨어요. 그게 사랑이든 위로든 도피든 어떤 관계는 사람을 익숙함에 중독시켜요. 익숙함의 온도는 미지근해서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오래 붙잡아요. 뜨거운 건 곧 되고 차가운 건 곧 떠나는데 미지근한 건 오래오래 묻혀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서진아, 이 얘기 내 입으로 도윤이에게 말해. 나 대신 내가. 그 아이는 널 사랑했고 지금도 믿고 있어. 그래서 내 입으로 들어야 해. 서진이 길게 울었어요. 어깨가 2번 크게 떨리고 그 다음엔 조용히 떨리더라고요. 울음도 배워야 조용히 우나 봐요. 울음이 잦아들었을 즈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가 말할게요. 그날 밤 저는 일부러 집을 비웠어요. 주머니에 동전 몇 개와 영수증만 넣고요. 바람 맞으면서 동네를 돌았어요. 벚나무 가로수 밑을 서너 번 왕복했나 봐요. 휴대폰 진동이 2번 왔는데 둘 다 안 받았어요. 소리가 무서웠거든요.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 앞에 신발이 하나뿐이었어요. 도윤이 신발. 안으로 들어가니 식탁 위에 봉투가 있었고 도윤이 눈이 벌겋게 충혈돼 있었죠. 엄마 다 알게 됐어요. 그 말에 제 무릎이 덜컥했어요. 의자 등받이를 잡았어요. 봉투 안에는 이혼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그 다음 며칠은요, 소리가 줄었어요. 집이라는 곳은 밥소리가 나야 사는데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작아졌고 텔레비전도 볼륨 2칸 낮췄어요. 낮춘다고 덜 아픈 건 아닌데 사람은 아프면 소리를 줄이더라고요. 도유는 말수가 줄었고 입술 가운데가 하얗게 말랐어요. 그 애가 물을 마실 때마다 컵 벽면에 물방울이 흘러내리는 걸 쳐다봤어요. 물방울은 떨어지는데 눈물은 언제 떨어질지 모르겠더라고요. 밤에 도윤이 말했어요. 엄마, 내가 뭘 놓친 걸까요? 사람이 늘 뭘 놓쳐. 다 잡고 살면 사람이 아니지. 근데 적어도 아파하기 전에 손잡아 줄 수는 있었잖아요. 내가 너무 바쁘단 말을 쉽게 했어요. 바쁘단 말은 죄가 아니야.
잦으면 죄가 되더라고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아이가 어른이 되는 소리를 그날 밤 들었어요. 어른이 된다는 건요, 누군가의 잘못만 보지 않고 자기 몫의 빈자리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아프죠. 남 탓할 때보다 스스로에게로 돌아올 때가 더 아프니까요. 저는 몇 번이나 전화기를 들었다 놓았어요. 서진 번호를 눌렀다가 지웠고, 장문 메시지를 쓰다가 다 지웠고, 그래, 살자 네 글자만 남겼다가 그것도 지웠어요. 살자는 말이 때로는 심하게도 잔인한 말이에요. 살려면 견뎌야 하니까요. 견딜 힘없는 사람에게 살자는 말은 내가 해로 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웠어요. 다음 날 아침 소희가 물었어요. 할머니, 오늘은 엄마 오는 날? 아직은 아니야. 그럼 언제 와? 약속한 날에. 약속을 꼭 지켜야 해? 응. 약속은 꼭 지켜야 해. 근데 엄마는 할머니가 좋아. 엄마도 좋아하고 할머니도 좋아하지. 두 개 다 좋아해도 돼. 그럼 두 개 다 좋아해도 돼. 아이는 사랑을 나누지 않아요. 아이는 사랑을 더해요. 어른만 사랑을 나눠요. 어느 쪽에 더 어느 쪽에서 빼 이렇게. 그게 어른의 산수인데 아이의 산수는 합계예요. 그날 저는 배웠어요. 아이처럼 더하기로 사는 법을. 쉽진 않지만요. 며칠 뒤 법원에 서류를 냈어요. 도장은 생각보다 쉽게 찍혀요. 도장이 쉽게 찍힐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지더라고요. 도장 하나로 사람이 헤어지고, 도장 하나로 사람들이 낯설어지고, 도장 하나로 아이가 양 갈래길로 서요. 그걸 봤어요. 저는 집에 돌아와 커튼을 살짝 열었고, 바깥 하늘이 유난히 파랗더군요. 이상하죠. 사람이 제일 아픈 날 하늘이 제일 맑아요. 위로할 줄 모르는 하늘 같다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래도 맑은 곳이 있다고 보여주는 하늘일까요? 저는 그날 하늘을 오래 봤어요. 목이 조금 덜 아프더라고요. 위로를 위해서 내려받는 법을 늦게 배운 셈이죠. 그 즈음에 전화가 왔어요. 낯선 번호. 혹시 도윤 씨 어머니 되시죠? 누구신데요? 저는 장민호라고 합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등줄기를 한 줄기가 지나갔어요. 차갑고 얇은 줄기. 할 말이 있어 전화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주 많이요. 근데 제 책임이 컸습니다. 제가 먼저 경계를 무너뜨렸어요. 서진 씨에게 다정했어요. 의도했던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그랬어요.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 목소리는 낮았고 몇 번이나 끊길 뻔했어요. 제가 말했죠. 알겠습니다. 그 사람은 한참 침묵하다가 천천히 내렸어요. 죄송합니다. 네. 전화를 끊고 제 손등을 봤어요. 신기하죠? 그날따라 손등에 핏줄이 더 툭 붉어져 보이더라고요. 사람의 피는요, 누가 잘못했냐고 묻지 않아요. 다만 어디 다쳤냐고 물어요. 그날 저는 잘못과 이유를 동시에 들었어요. 잘못은 선명했고 이유도 선명했어요. 이 두 개를 섞으면 변명이 되지만 나눠서 보면 배움이 돼요. 저는 그날 그걸 배웠어요. 그날 밤 도윤이 말했어요. 엄마, 누구 한 사람만 나쁘다 하고 끝내면 편하긴 하겠죠. 근데 남는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끝낼 건 끝내야겠죠. 그래, 끝내야 시작하지. 우리 둘은 말없이 차를 마셨어요. 찻잔 위로 김이 한 번 올라갔다 사라졌고 그 김이 사라지는 속도가 묘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뜨거운 것도 결국 사라진다. 그 말 같아서요. 이제부터는 결정의 시간이에요. 늘 그렇듯 결정은 말보다 무겁죠. 저는 서진을 다시 불러 앉혔어요.
아이가 없는 낮 햇살이 식탁 위로 길게 들어오고 그 빛에 먼지가 춤을 추더라고요. 그 먼지 참 예쁘더라고요. 슬픈 날에도 예쁜 게 있어요. 그게 사람이 사는 이유 같아요. 서진아, 이제는 내 입으로 말해. 나 대신 내가. 무섭습니다. 그 사람이 날 용서 못하면요. 잘못은 용서받으려고 멈추는 게 아니야. 멈출 게 있어서 멈추는 거지. 용서는 그 다음이고. 제가 무너뜨렸어요. 가정을. 혼자 무너뜨리는 가정은 없어. 가정은 다 같이 조금씩 비워지다가 무너져. 다만 오늘 멈춘 사람이 내 쪽인 것뿐이야. 서진이 울었어요. 눈물은 같은 물인데 사람마다 내리는 방식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눈물은 후두둑 비처럼 내리고 어떤 눈물은 안에서만 비가 와요. 서진의 눈물은 두 번째였어요. 바깥은 맑은데 안에서만 장맛비가 내리는. 저는 티슈 상자를 밀어줬고 서진은 한 장, 두 장, 세 장, 세 번째에서 멈췄어요. 보통 세 장에서 멈추는 사람은 결심을 끝낸 사람이에요. 네 번째를 짚지 않는 건 이제 말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정말 그랬다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일부러 동네 한 바퀴를 더 돌았어요. 그 사이에 두 사람은 서로의 말을 들었겠죠. 문고리를 잡고 돌릴 때 제 손이 조금 떨렸어요. 현관 들어서니 도윤 신발만 있더라고요. 거실로 들어가니 식탁 위 봉투 그리고 차갑게 식은 물컵. 엄마 다 알게 됐어요. 그 말은요, 돌입니다. 단단하고 차갑고 무겁죠. 근데 돌도요, 오래 쥐고 있으면 손에서 온기가 나요. 그날 밤 그 돌은 조금 따뜻해졌어요. 우리 둘이 같이 쥐었거든요. 이쯤이면 사건이 끝날 것 같죠? 삶은 꼭 한 번 더 돌려요. 다음 날 서진 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제가 인사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괜찮습니다. 이런 건 말이 많아질수록 더 힘들어요. 그래도 죄송합니다. 상대 어머니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고 숨이 자주 멈추더라고요. 사람은 죄송할 때 숨이 자주 멈춰요. 저는 그 숨과 제 숨이 엇갈리지 않도록 말 사이를 길게 뒀어요. 말 사이가 길면 서로의 숨이 덜 부딪혀요. 그날 저녁 장민호라는 남자에게서 메시지가 또 왔어요. 이번엔 짧았어요. 거리 두겠습니다. 짧죠. 짧은데 그 짧음이 믿음이 되기도 해요. 긴 변명보다 짧은 물러섬이 더 큰 책임일 때가 있거든요. 저는 네 한 글자로 답했어요. 길게 쓰면 서로를 흔들어요. 짧게 쓰면 서로를 세워요. 도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 화도 나고 슬프기도 하고 또 내가 왜 몰랐나 싶고 근데 이 감정들에 파묻히면 소희는 어떡하죠? 그래. 그러니까 우리 감정은 밤에 울고 낮엔 일하자. 네. 우리는 낮에 일을 만들었어요. 소희 등하원, 간식, 독서 시간, 놀이터, 잠자리 루틴. 이런 게 다 기둥이 되더라고요. 큰 단어들은 집을 지어주지 않았어요. 사랑 용서 같은 단어요. 그날그날 움직이는 작은 손길. 그게 실제로 집을 세웠어요. 밥 짓고 젖은 수건 갈고 장난감 정리하고 캘린더에 스티커 붙이는 일. 그 작은 일들이요. 이혼 절차가 시작되고 서진은 집을 나갔어요. 현관에 놓인 캐리어 바퀴 소리가 짧게 났죠. 그 소리가 참. 가정이 무너질 때 나는 소리는 꼭 크지 않아요. 조용히 나요. 조용히 무너져요. 소희는 그날 제 손을 더 꽉 잡았어요. 할머니, 우리 오늘 엄청 재미있는 일 하자. 좋지. 뭘 할까? 비밀. 아이들이요, 슬프면 재밌는 비밀을 만들어요. 그게 애들 방식의 회복이에요. 우리는 장난감 블록으로 성을 쌓았고
소희가 문지기였어요. 여긴 나쁜 사람 못 들어와요. 나쁜 사람은 누구니?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마음이 나쁘면 못 들어와. 그 말을 제가 잊지 않으려고 노트를 꺼내 적었어요. 아이가 가르쳐준 문장.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마음이 나쁘면 못 들어온다. 우리는 그날 마음을 문 앞에서 한 번씩 털고 들어오기로 약속했어요. 먼지를 털듯이요. 도윤은 밤마다 서류를 읽었어요. 읽을수록 눈밑 그늘이 깊어졌어요. 제가 물었죠. 그만 읽어. 이미 쓴 글에 더 빨간 줄 긋지 마. 알겠어요. 우리 둘은 거실 불을 일찍 껐고 방마다 작은 스탠드만 켰어요. 빛을 줄이니 목소리도 줄어들더라고요. 줄어든 목소리로 우리는 서로한테 짧게 말했어요. 수고했어. 내일도 하자. 그 두 문장이 우리를 살렸어요. 위로는요, 거창하지 않아요. 위로는 세탁된 말이 아니라 땀 냄새가 조금 남은 말이에요. 수고했어. 내일도 하자. 그게 집을 세웠어요. 서진은 면접 교섭을 요청했고 약속한 날 정확히 왔어요. 문 앞에서 3번 깊게 숨쉬는 소리가 났고 초인종이 울렸죠. 문을 열자 서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소희는 달려가 안겼고요. 소희야, 엄마가 미안해. 울지 마. 여기 할머니가 있어. 그 순간 제 가슴이 아팠어요. 사랑이 둘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이는 벌써 아네요. 아이는 더하기로 사랑하니깐요. 짧은 만남이 끝나고 서진이 돌아가려 할 때 저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고맙습니다. 저를 미워하셔도 되는데 아이 앞에서 절 지켜주셔서. 서진아, 아이 앞에서 어른이 싸우면 아이가 어른을 미워하게 돼. 그건 누구에게도 좋지 않아. 네. 잘 살아. 잘 살아야 빚이 조금 갚아져. 서진이 고개를 깊게 숙였고 저는 그 등을 오래 봤어요. 미움과 연민이 같이 서 있더라고요. 사람이 사람을 완전히 미워하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고 완전히 용서하는 일도 어렵다는 걸 그날 알았어요. 그래서 우린 사이에서 삽니다. 미움과 용서 사이, 분노와 체념 사이, 사랑과 도피 사이. 그 사이에서 밥을 하고 잠을 재우고 아침을 맞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우리예요. 진실은 칼이에요. 그 칼을 휘두르면 상처가 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같은 진실이 붕대가 되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어떻게 멈췄는지, 우리는 뭘 배웠는지, 이걸 묶어주는 붕대. 상처는 남지만 아물어요. 흉터가 생기면요. 비가 오기 전에 쑤시기도 해요. 그럼요. 그날들 생각나죠. 하지만 흉터 덕에 우리가 어디를 다쳤는지 잊지 않아요. 다시 다치지 않게 몸을 쓰게 되죠. 그게 흉터의 지혜예요. 시간이 더 흘렀고 모든 절차가 끝났어요. 마침표를 찍는 종이 위 도장 소리 툭. 아주 작아요. 그런데 마음에서는 울려요. 울림은 오래가요. 누구도 승자가 아니었고, 그러나 모두 생존자가 됐어요. 그 차이가 삶을 계속 움직이게 하더라고요. 승자는 멈추고 생존자는 걷거든요. 어느 저녁, 소희가 잠든 뒤 도윤이 말했어요. 엄마, 나는 앞으로 소희에게 숨기지 않을래요. 아픈 것도 슬픈 것도 말할 거예요. 아이가 스스로 고르려면 사실을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 진실은 무겁지만 거짓은 더 무거워. 네. 우리는 달력을 폈고 소희의 행복 루틴을 만들었어요. 월요일은 동화, 화요일은 색칠, 수요일은 쿠키, 목요일은 산책, 금요일은 영화, 토요일은 시장, 일요일은 아무것도 안 하기. 마지막이 제일 중요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 날. 쉬는 날이 있어야 사람이 사람답죠. 저는 거울 앞에서 제게 자주 말해요. 말순아,
너 그날 유리창 너머의 웃음을 보고도 외면하지 않았다. 무너졌지만 세웠다. 울었지만 웃게 했다. 가끔 카페 앞을 지나가요. 유리창은 여전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웃어요. 그 웃음들이 모두 진실하길 아니, 모두 진실해지길 바라요. 진실은 상처를 내요. 하지만 거짓은 생을 썩혀요.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어요. 썩음은 퍼지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심했어요. 가족을 지키는 법은 먼저 마주보는 용기에서 시작된다. 두려워도 묻고, 아파도 듣고, 울어도 말하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 같은 방향으로 고개 드는 날이 와요. 정말 와요. 그날 우리는 다시 식탁을 가운데에 두고 앉아 따뜻한 국 한 숟갈을 떠요. 김이 올라와 얼굴을 살짝 적시고 그 김이 사라질 때 서로를 보죠. 수고했어. 내일도 하자. 그리고 소희 머리맡에서 매일 속삭여요. 소희야, 할머니가 내 편이야. 어떤 일이 있어도 넌 사랑받을 이유를 증명하지 않아도 돼. 그냥 있는 그대로 충분해. 그 말을 아이가 진짜로 믿게 하는 게 제 숙제예요. 오늘도 내일도요. 그게 제가 배운 인생의 지혜예요. 진실을 늦게 말하면 상처가 커지고 미움과 용서를 섞으면 변명이 되며 잘못과 이유를 나눠서 보면 배움이 된다는 것. 그리고 작은 생활이 가장 단단한 기둥이라는 것. 정말 그랬다니까요. 제가 겪었어요. 제가 말해요. 당신에게.